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현실은 그대로죠. 민생은 팍팍하고 경제는 불안하고 외교는 시험대, 험난한 장애물 경주가 예상되는데요. 이재명은 한다라는 말 이젠 구호가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 주길 기대합니다. 6월 5일 목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달려봅니다. 달려볼게요. 달립니다. 달립니다. 달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튿날입니다. 어제는 취임 선서부터 그리고 주요 자리 인선까지 정말 참 숨가쁜 일정을 보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통해서 경호실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앞으로 대통령 출근한다고 길 너무 많이 막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너무 불편하고 사실은 안 좋았습니다. 예, 정도요. 저런 모습도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엔 뭐 굳이 꼭 3년 전이란 표현 말고 역대 대통령들 출근 때 모습, 물론 예전에 이제 청와대 출근이라서 우리가 막 출근 모습을 보거나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김묘성 기자님, 대통령이 출근하는데 차 내리면서 자연스럽게 뭐 이어폰도 첫날엔 꼈다가 오늘은 또 이제 네네네네 누구랑 통화인지 궁금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런 모습도 이채로 없으면 지금까지는 잘 못 보던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혹자는 그래서 너무 일을 하는 것을 보여준 것 아니야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보여주기 일지라도 일단 일을 하는 모습처럼 보였잖아요. 업무 통화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만큼 때문에 국민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바쁜 직장인의 자연스러운 출근 모습이구나. 근데 이걸 대통령에게서 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폰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대통령이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다? 이건 보통 정상회의 때 통역용 이어폰을 끼고 있는 경우는 많잖아요. 그런데 이어폰을 그냥 평소에도 사용하는 모습은 보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저 이미 방금 이어폰 빼는 모습.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제의 모습이죠. 근데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부터 이렇게 이어폰을 사용하는 모습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본인 채널에 있어서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했을 때 골드 버튼을 받으면서 Q&A 시간을 영상으로 부럽다 100만 부럽다. 네네. 있었는데요. 그때 질문을 받았던 게 이어폰을 끼고 있을 때 뭘 듣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때 대답을 하기로는 양쪽 귀에 다 끼는 경우는 별로 없고 되게 통화를 하거나 영상 뉴스를 꼭 봐야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니면서 듣는다. 그리고 노래도 가끔은 듣긴 하지만 그럴 시간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당분간은 어쩔 수 없다고 표현해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궐선거로 갑자기 대통령 자리에 됐고 그리고 집무실은 불가피하게 당분간은 용산 대통령실, 지금 뭐 보신 것처럼 어제 오늘 다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근데 최명기 원장님, 제가 삐딱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3년 전에 그 어떤 대통령은 출근할 때 이른바 도어 스태핑, 뭐 굳이 영어 말고 뭐 굳이 한국말로 표현하면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뭐 그런 걸 해가지고 기자들 막 질문 막 받고 했잖아요. 근데 혹시 질문 안 받으려고 이어폰 꽂고 막 전화하는 척하고 뭐 그랬나 혹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옛날에 성남시장 했었을 때 본인이 다르게 보이고 노력하기 위한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매일 걸어서 출퇴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 걸어서 출근을 하다가 이제 어르신이나 누가 만나잖아요. 그럼 민원을 얘기하기도 했대요. 왜 이거 안 해주냐고. 그럼 출근하다가 이렇게 설명하고 가곤 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을 거예요. 어허. 옛날에 그랬던 경험을 보면 네. 제 생각에는 저런 장면이 연출되는 이유는 네. 예를 들어서 클린턴 대통령도 한 번에 한 가지를 하는 걸 못 참았대요. 어허. 테레비 보면서 뭐 하면서 일하면서 애들 보면서 보통 5가지 정도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와야지 본인이 딱 찼다고 생각했대요. 야, 운동선수로 치면 멀티플레이어네요, 진짜. 네. 대신 한 번에 한 가지는 못했대요. 어허. 지겨워서 할 수가 없다 그랬대요. 본인이. 네. 똑같이 이재명 대통령도 굉장히 동시에 정보가 많이 들어오고 그거를 계속 처리할 때 네. 본인이 일하는 듯한 느낌이 있고 빈 공간이 없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틈이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가 보니까 저렇게 확 뺀다든가 저런 게 연출이 되어버리는 거죠. 끝이 아하. 나지 못하고. 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행동인데. 근데 사실 인천 계양에서 왜냐하면 아직 이제 집무실은 용산 대통령실 당분간은 쓰는 거고 그리고 인천 계양 자택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어제 첫 출근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안진용 기자님 오늘도 그러면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어제 인선 발표한 자리에서 너무 그 시민들 안 불편하게 그 신호 그 차 좀 안 막히게 신호 좀 많이 잡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그럼 오늘도 저 인천 계양에서 막 신호 잡고 막 왔어요. 오늘도 출근하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제 취임 첫날 업무를 마치고는 네. 인천 계양에 사저로 간 게 아니라 네. 대통령실에서 마련한 이 안전가옥, 안가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오늘도 출근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아, 그래요? 네, 일단 한남동 관저는 사용하지 않고 당분간 안가에서 출퇴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경호처장 인선 발표하면서 출근한다고 길 너무 막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호 문제, 출퇴근 시간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해서 청와대 수리가 완료되기 이전 잠시 동안 한남동 관저를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어제 강유정 대변인은 한남동 관저는 점검 중이다. 최종적인 관저 선정은 추후 결정할 것이고 그때까지는 안가에서 머무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야, 혹시 이게 허준 변호사님 사실 3년 전에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은 걸 처음 겪었어요. 왜냐하면 청와대 우리 대통령 하면 항상 등치가 되는 게 청와대 생활 이렇게 했는데 3년 전에는 바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 대통령실 머무른 바람에 그 대통령의 사저에서 다 신호 차단하고 이 경찰의 호의를 받으면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출근하는 모습 이 취임 초에는 다 생중계했단 말이에요, 방송사들이. 근데 그때 어떤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는가 여러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출근길, 특히 하필 출근길에 그 서초동에서 강남 서초동에서 강북 용산까지 그거 다 신호 막으면 직장인들 그 출근길 얼마나 불편하냐 막 그런 기사도 쏟아져 나왔는데 혹시 그거 학습 효과인 거예요? 어떤 겁니까 이거 지금?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속에서 저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근길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그 장면들이 떠오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실상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직주가 분리된, 그러니까 직장과 주거가 분리돼서 출퇴근을 하는 그런 대통령이었거든요.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제일 큰 우려였던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 출근길에는 대통령이 이 모터케이드라고 해가지고 대통령 출근 차량에 가게 되면 경호 차량이 붙게 되고 그러면 신호를 제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호를 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파란불로 표시를 해서 통제를 해서 쉼없이 대통령 차량은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출근 시간이 7시, 8시 되는데 한창 출근 시간이고 특히 초기에는 서초동 관저에서 며칠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반포대교나 동작대교를 건너면서 상습 정체 구간의 정체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왔었고 실제로 몇 시에 출발해서 몇 분 걸렸다, 퇴근 시간 몇 시에 출발해서 몇 분 걸렸다 이런 기사들 쏟아졌었거든요. 그랬었죠, 네. 근데 뭐 초반에 좀 주목을 받았지만 굉장한 교통체증에 대한 불평까지는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적응이 되는 분위기였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이런 부분을 좀 꼬집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 출근한다고 너무 길 막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불편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얘기를 바로 경호처에서 받아서 오늘 무슨 공지가 나왔냐면요. 대통령 출퇴근 시 정체 해소 그리고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지시가 내려왔다. 이런 공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하면서 대통령의 어떤
출퇴근 차량 운용 방식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와서 어떤 방안이 나올지 근데 저는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출퇴근할 길에 이 신호를 제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이 부분을 다른 경호 방식으로 바꿀 건지는 좀 그러니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 한번 지켜볼게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켜본다는 거예요, 진짜로. 어떻게 할지. 왜냐하면 시민 불편 최소화할 방안도 진짜 궁금해요, 어떻게 할지.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인수위가 없이 지금 기존의 국무위원들과 이른바 어색한 동거, 뭐 불편한 동거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국무회의를 오늘 첫 주제를 했어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진행합시다. 네, 특별히 뭐 원래 진행은 행안부가 하나요? 아니면 사회는 행정안전부 간사 유정관이 하고 있습니다. 정관 하신다고요? 그래도 보통은 시나리오 아니면 주제 이런 거 다 정해놓긴 하는데 그런 거 특별히 없어요? 시작하자마자 대통령께서 첫 모두 말씀으로 회의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근데 그것도 하라고 안건은-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하세요? 그걸 진행을 하시라고 했잖아요. 네, 대통령께서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좀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 물론 여러분들 매우 어색할 수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우리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될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뭐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서 이 몇몇 주요 인사들은 인선을 했습니다만 인사청문회 등등등도 있기 때문에 당장 저 자리에는 이제 못 앉을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편은 못 앉았어요. 저기 이제 기존에 국무위원들 앉아 있는데 제가 아까 이제 그 얘기 들었잖아요. 불편한 동거, 어색한 동거란 표현이 적절할까 했는데 그냥 영상 속 표현에 국무위원들 표현 보니까 진짜 어색하네요. 상대 모두가 어색한 너무 것이 어색해, 진짜. 느껴지죠. 얼굴에 그냥, 이재명 네. 대통령도 어색해 하시는 것 같고 또 반대측에 앉아 있는 국무위원들도 어색해하는 것이 모습은 안 보이고 목소리만 들립니다만 네, 느껴질 그러네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수위가 없이 즉각 출범하는 정부기 때문에 내가 구성이 되질 않은 상황에서 네. 과거를 돌아보면 박근혜 정부 탄핵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도 무려 195일 동안이나 전임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무회의를 진행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형식적으로 절차가 국무회의가 성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 일하던 분들이 넘어와서 상대 진영에 있던 분들이라 어색함이 좀 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새 정부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런 모습은 당분간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첫 국무회의에서는 네. 이주호 부총리하고 네. 유상범 과기부 장관이라든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다수 국무위원들이 이제 참석을 했고요. 네. 공석인 기재부 장관을 대신해서 김범석 1차관 그리고 이제 전날 내각이 모두 사표를 제출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 박성재 법무장관만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박 장관을 대신해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네.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무려 4시간 동안이나 국무회의가 이어졌다고 하는데 오. 지금 뭐 경제 상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비상 경제 상황 점검 등 또 국정의 연속성 이런 것들을 주제로 아마 회의를 진행하신 것 같고요. 네. 어차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대리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그 취지에 동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시청자분들이 들으시긴 그럴 거예요. 김묘성 기자님. 보통 제 기억이 맞다면 국무회의를 오전 10시쯤에 하잖아요. 근데 지금 김현주 평론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4시간이나 했다는 거 국무회의를. 그럼 보세요. 중간에 10시에 시작했지만 중간 점심시간 되면 우리 밥 먹고 합시다. 밥 먹고 왔겠죠 다시. 그게
게 아니라 그냥 회의장에서 김밥 한 줄로 식사를 때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회의장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그냥 김밥을 먹은 것으로 이게 지금 화면도 나가고 있죠. 이렇게 김밥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 따르면 이 국무위원 보고에 따라서 대통령은 필요한 지시사항들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회의였고요. 우와. 근데 사실 도시락 회의라고 하기에도 정말 딱 김밥 한 줄이어서 어떤 네. 의미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아니, 되는데 대통령은 김밥 곱빼기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지사 시절에도 네. 점심은 거의 그냥 집무실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그게 일반적인 거였거든요. 네. 그만큼 바쁜 일정 때문이기도 했는데 네. 꼭 대통령이라고 해서 지금 뭐 잘한다라고 칭찬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도 워낙 바쁜 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락으로 점심을 그냥 해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회의를 좀 설명을 드리면 네.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국무회의가 10시부터 시작이 됐고 회의는 도시락으로 이제 변경을 하면서 계속 진행이 됐고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그 재해 등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라고 전해집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삐딱한 제가 생각이나 의도로 저 김밥 먹는 장면 사진에 지금 뭔가 다 이렇게 집중된 게 아니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오늘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저 김밥 먹는 사진 한 장에 뭐 수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온 것도 물론이지만 네티즌 분들의 댓글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전에 혹시 기억나세요? 지금과 거의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보궐선거 대선으로 돌아선 문재인 정부에서도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수석 그리고 임종석 실장 등등등이 하얀색 셔츠 바람 넥타이만 메고 테이크아웃 커피 들고 이 밖에서 청와대 경내였죠. 경내에서 예, 예. 그렇죠. 경내 잔디밭 같은 뭐 있잖아요. 숲 네. 배경으로 네. 그 자연스럽게 걸으면서 그리고 잠시 앉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세요 이 모습이에요. 당시 수석들과 참모들과 허허허허 웃으면서 허허허 커피 참 뜨겁지요 허허허 뭐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자연스러운 모습도 아마 당시 국민들은 야 이런 모습 대통령이 이런 모습 참 처음 본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물론 김밥 한 줄이지만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는 이른바 탁현민 행정관이었나요? 행정관 의전당당 행정관이 있었잖아요. 네, 의전비서관. 예. 의전비서관. 보세요. 김밥 아니 도시락 제일 적절한 거 김밥밖에 뭐가 있냐 하겠지만 보세요. 점심으로 간을 때우려면 샌드위치, 햄버거 등등등 있어요. 근데 김밥을 얼른 회의를 하기 위해서 간단 점심으로 때우는 이 생각 혹시 문재인 정부의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있었다면 혹시 이것도 좋은 뜻에서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뭔가 이것도 왜냐면 이게 울림이 되게 크더라고. 아까 제가 기사를 막 보고 댓글 보고 왔더니 이거 혹시 뭐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의도된 바가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어제 업무를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매 눈으로 또 보고 계시고 그렇죠. 네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전임 그러니까 성남시장으로 일했을 때나 경기도지사로 일했을 때도 뭐 성과를 빨리 내는 것에 굉장히 주목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더군다나 뭐 일종의 뭐 허니문 기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4시간 동안이나 지속되는 회의 시간 중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간편식인 김밥을 골랐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네. 것은 어제가 첫날, 오늘이 이튿날이라는 사실이죠. 네. 저 모습이 이제 쭉 유지가 돼서 네.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아마 국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럴 만큼 거예요.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네. 하루하루를 일신우일신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그 아까 제가 이제 뭐 네티즌분들 뭐 반응 폭발적 반응 보여드렸지만 그 중에 이제 하나 인상 깊은 댓글이 야
나도 바쁠 때는 김밥 한 줄로 때우면서 밀린 일 처리하는데 나도 직장인인데 야 대통령도 직장인의 그 간편식 김밥 때우는 거는 똑같구나. 대통령은 서민이고 인간이구나. 뭐 김효성 기자님 뭐 그런 댓글도 예전에 혹시 기억이 맞다면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시절에 같이 경기도 때 근무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지금거리에서 봐왔던 네. 모습 그대로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근데 지금 이 김밥의 메뉴 선정에 있어서 네. 지금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아니, 보셨어요. 네가 제 말뜻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나쁜 저는- 의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저는- 뭔가 이게 보이는 울림이 크잖아요. 근데 네네.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왜냐하면요, 지금은요,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에게 심신 안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태까지 국정 공백도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불안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이라면 그냥 결과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것을 먹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라는 사진 보고서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진짜 저도 이것도 나쁜 뜻은 아니에요. 꿈보다 해몽이란 말처럼 진짜 이 멋진 해석을 또 곁들이니까 저 사진이 또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잠시 말씀드리기 지금 청와대가 할 건데 용산 대통령실이 저희가 잠시 후에 연결할 거예요. 왜냐하면 깜짝 연결한다고 또 놀라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브리핑 준비한다니까 저희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런데 오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보통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 안진영 기자님, 대통령 경호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막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네, 이 경호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어제 굉장히 또 의미심장한 장면이나 포착이 됐습니다. 뭘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선서를 앞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네. 이때 실랑이가 벌어진 겁니다. 오. 그 실랑이를 벌인 주체는 대통령 경호를 맡고 있는 경호처와 경찰이었습니다. 네. 어찌된 상황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네. 연단으로 들어서는 그 순간입니다. 양복 차림에 입은 경호 요원들이 실랑이를 아이고. 벌인 장면이 저렇게 포착이 됐습니다. 대통령의 근접 경호를 수행하는 경호처와 경찰 경호원의 모습인데요. 아이고. 팔을 잡고 또 몸을 밀치기도 하고요. 대통령 부부가 지나간 후에도 두 사람의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아니 보통 우리가 이제 허준변호사 연예인들이 지나갈 때 이른바 사생팬들이 막 접근하려 그러면 이제 그 연예인 경호원분들이 아유 어디 가요 이렇게 막고 그런 건데 지금 저 두 사람은 대통령을 경호하는 사람들인데 이건 혹시 그런 거야? 내가 더 잘 보일까? 내가 경호할까? 아니 넌 빠져. 내가 할 건데 뭐 이런 거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바로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처와 경찰 간의 주도권 다툼이 벌어진 것을 상당히 이례적으로 저런 잠시만요. 공식- 제가 예고 드렸죠. 오늘 이 용산 국정기획위원회를 대통령실 연결해 보겠습니다. 구성하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국정기획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네, 오늘 인사와 나랑 관련된 부분이라 브리핑했습니다. 네.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사검증을 제외한 정부 조직 개편, 국정과제 정리를 하는 인수위 개념의 조직입니다. 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네, 정리를 해보면요. 민주당의 그동안 싱크탱크 역할을 한 민주연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임명했다는 요 한 명에 대한 인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국정기획위원장은 그 역할, 의미는 지금 대변인이 설명했죠. 인수위 없이 지금 곧바로 임기 시작한 정부다 보니까 인수위 역할에 준하는 그 일을 할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임명했다. 이 얘기를 지금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뉴스파이터에 이어지는 뉴스7에서 더 의미를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진영 기자님이 지금 우리 허준 변호사님이 경호 관련해서 막 지금 옥신각신하던 그 영상 모습에 대해 설명하고 계시다가 지금 넘겨갔다가 다시 왔는데 그 얘기를 좀 다시 이어가 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과 경호처가 주도권 싸움을 하는 장면이 노출이 된 건데 이게 상당히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신임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경호를 하는 인력들이 외부 세력과 다투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이 공식적으로 노출이 된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좀 배경이 있습니다. 네. 원래 이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경찰에서 전담하는 경호대가 이 경호를 최근접 경호를 담당을 하게 되고 네. 당선이 된다고 하면 경호처로 그 임무가 즉시 인수인계가 돼서 경호처에서 최근접 경호를 담당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는 1년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경호처가 보여줬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까지 경호처 내부를 완벽하게 신뢰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경찰 전담 경호대가 자신을 계속해서 경호해 주기를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취임 선서 때는 두 부처가 동시에 최근적 경호를 맡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경호처로서는 경호처가 경찰 산하로 경호국으로 신설된다 이런 법안까지 발의가 된 상황이고 네. 신임 대통령의 어떤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네.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이 경호대를 경호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를 했어요. 이 네. 경호대가 어떤 경호대냐면 서울경찰청 산하에 있는 경찰 소속 경호대란 말이죠. 네. 그런데 경호 업무, 최근적 경호 업무를 늘 맡았고 취임식에서 이 경호대가 배제됐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네. 경호처에서 이 부대를 배제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호처 내부에서도 경찰 세력을 배신자로 규정을 하면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내부적인 어떤 주도권 싸움이 외부적인 상황과 맞물린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바로 저런 장면까지 노출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뭐 조정 안 해요? 김현주 평론가 앞으로도 저기 뭐 대통령이 어디 저기 중요한 일정하고 있는데 지금 모든 MBN을 비롯한 모든 방송사의 화면에 저 뒤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잡혀요. 그럼 뭐 잡힐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제 경찰 전담 경호대하고 경호처 간에 있었던 뭐 일종의 실랑이라고 할까요? 업무를 놓고 벌어졌던 이런 일종의 해프닝은 어제자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업무는 완전히 경호처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조정됐어요? 네, 조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저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또 전날 문제가 됐던 그 대통령 취임 선서식 당시에 업무가 배제되어 있었다고 논란이 됐었던 경찰 소속 네. 22 경호대도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등 네. 그러니까 원래 자리로 다 모든 것이 이제 되돌아갔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최근접 경호를 놓고 벌어졌던 이런 일들은 뭐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 얘기 나온 김에 김묘선 기자님 사실 경호처는 우리 국민들의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있는 게 아마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체포영장 집행 때 완강하게 물리력 행사하면서 저지하고 막고 그랬던 거 경찰의 진입을 그거 또렷이 기억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생각에도 또 시청자분들 생각에도 경호처가 뭔가 이번 정부에서는 환골탈태 뭔가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어제 임명된 경호처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셨습니다. 경호처에는 누가 배치될 것인가라고 눈여겨보셨는데요. 신임 경호처장은 육군 3사관학교 출신의 황인권 전 육군 대장에 내정이 됐고 신임 경호차장은 박관천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얼굴도 그렇죠. 많이 봤는데요.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내정이 됐는데 박관천 행정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짚어보는 걸로 하고 먼저 경호처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경호처 내부 인사가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군인, 경찰 등에 임명돼 왔었는데 이번에는 군 출신 중에서 비육사 출신으로는 지금 황인권 처장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경호처가 대통령 개인을 지키는 사병의 역할로 전락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잖아요. 때문에 이번에 황 전 대장이 내정이 된 상황에서 조직을 좀 일신을 하고 국민을 위한 열린 경호를 맡을 적임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호처장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육군 대장 출신, 군 출신이에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죠. 경호처의 넘버 2라고 할 수 있는 경호처 차장 박관천. 시청자분들이 얼굴도 눈에 있고 이름도 귀에 있고 누구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예. 저는 문건을 유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고요. 예. 어떻다고 수사를 했는데 수사 받겠습니다. 수사 받겠습니다. 예. 혹시 됐습니다. 그 유출 경로에 대해서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이 소위 말하는 정윤회 문건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십상시들과 정윤회의 모임에서 이 나라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는 박근혜다. 이 내용을 직접 본인이 썼습니까? 네, 제가 쓴 건 맞습니다. 그 모임에서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참 참담하다. 이런 말이 만일 외부에 나왔을 경우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는
운영에는 치명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언급을 해준 거죠. 아, 언제 어느 때 들어본 이름인가 했더니 허주현 변호사님 정윤회 문건 때군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때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인사검증을 담당하던 인물이었는데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작성해서 김기춘 비서실장 제가 하에 박지만 회장에게 넘겼다. 그리고 박지만 회장의 그 미행 기록도 넘겼다. 이걸 폭로를 하면서 네. 이게 비선 실세를 밝힌 어떤 의혹이 연결고리가 돼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사건의 주인공이었거든요. 이분이 결국 이걸로 기소가 돼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받았던 인물인데 네. 이번에 지금 경호처 차장으로 임명이 된 겁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신속대응당 부단장을 맡으면서 이번에 리박스쿨 댓글 조작 의혹을 제기한 데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경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경찰 간부 후보 시험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1 경비단, 이 청와대의 최근적 경고를 막는 경비단이죠. 여기에서 공직 생활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전문성을 좀 살려서 임명을 한 것 같다는 것이 민주당 쪽 얘기인데 그런데 지금 경호처의 수뇌부, 처장과 차장 모두 군과 경찰 출신의 외부 인사란 말이죠. 이런 부분도 이 대통령이 경호처를 신뢰하지 못하는 어떤 복심을 방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호처를 대수술하려면 이 외부 인사를 투입해서 믿을 만한 외부 인사를 투입해서 대개조, 대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대목이죠. 어떻게 끌어갈지 좀 볼게요, 앞으로. 국민의힘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죠. 대선 패배했습니다. 지금 이후에 국민의힘 상황 지금 상당히 시계제로 앞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닌데 결국 오늘 이 사람이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누군지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대선 패배는 단순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에 그치지 않습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분열에 대한 뼈아픈 질책입니다. 원내대표로서 저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그리고 변명할 생각도 없습니다.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합니다. 저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보통 김묘성 기자님 물론 매사에 어떤 이 퇴임사 같은 게 감동을 줘야 될 필요도 없겠지만 지금 저 얘기를 듣고 지금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당대표와는 또 달리 원내대표, 즉 배지들, 국민의힘 배지들의 최고 사령탑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다수 앉아 있었을 텐데 저 얘기를 듣고 그래 너무 감동적인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게나 말입니다. 사실 사퇴라는 것은 보통 쇄신의 타이밍에 하잖아요. 근데 그 쇄신의 타이밍을 보자면 시작부터 조금 삐그덕거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을 당시에 그 시기를 보면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이후거든요. 그리고 선출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했습니다. 네. 때문에 쇄신의 타이밍도 이미 놓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이후에도 사퇴 타이밍은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뚜렷한 타이밍 중에 하나가 바로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후보로 기습 교체되던 그 시기였어. 당내 반발이 굉장히 거셌는데 그때 다시 바로잡아지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동반 사퇴 요구가 굉장히 넘쳤습니다. 그럼에도 그냥 넘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을 봤을 때 모든 권력도 빠지고 그냥 명분마저 소진된 뒤에 사퇴라서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만시지탄이지만 순리대로는 진행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김현주 평론가님도 뭐 하실 말씀 많으실 텐데 사실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의 귀에 못이 박힌 아마 세 글자가 그걸 거예요. 네네. 윤핵관. 윤핵관의 3인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아니라 3인방이잖아요. 권영세, 권성동 그리고 안타깝게 사망한 장제원 전 의원 이렇게 3인방이 윤핵관이에요. 또 이제 또 이럴 거예요.
안타깝다는 표현을 썼다고 또 그 불미스러운 일로 했는데 뭐 사망했는데 뭔 또 안타깝냐 할 텐데 어쨌든 지금 그래 사망한 그렇게 할게요. 사망한 장제원 전 의원. 이 세 사람의 윤핵관 3인방 대표적인 3인방이었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선 국민에서 일찌감치 물러났고 그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책임지고 그리고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했어요. 한 명은 사망했고 이렇게 되면 친윤계 뭐 해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세력으로 이합집산 뭐 헤쳐모아야 하는 거예요? 잠시 숨죽이는 거예요? 뭡니까? 그분들 이외에도 사실 뭐 친윤, 찐윤, 맹윤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상당히 더 여러 분 계셨었죠. 그런데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파면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는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 친윤으로 불리웠던 분들은 뭔가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원내 세력들 이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이분들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오늘 늦어도 너무 늦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 선언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네. 일부 보도를 보면 네.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미 사임한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 두 분이 오늘 의총 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찾아가서 당신도 사퇴하시오라고 종용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당에서는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기는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미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사퇴하겠다고 선언을 했어도 그 직은 유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원내대표에게는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퇴 선언을 했음에도 만약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게 된다면 새로운 또 본인들과 좀 결을 같이 하는 어떤 분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고 본인은 관두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도가 있지 않은가라는 의혹이 지금 일고 있는 것이거든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셈법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에서는 공식 입장을 밝히기는 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물러나긴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관련해 가지고 오늘까지도 인터넷 아마 보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인터넷상에 지금 이러저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어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명근 원장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이미 시청자분들은 그리고 이미 누리꾼분들은 저기에 대해서 수많은 글들을 막 쏟아내고 있어요. 그냥 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때 최명근 원장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뭐 저게 의도적일 수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의도적이었다 그러면은 꽃꽃문수 있었듯이 나는 끝까지 꼿꼿해. 난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이제 배우신 거지요. 이러니까 꽃꽃문수가 통했구나 하고 이제 꽃꽃승동 이제 배우신 네. 거고요. 네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그랬다 그러면은 진짜 싫어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지만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비난과 어떤 욕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면목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마지막 제 생각은 굉장히 커다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항상 누군가는 지지자가 있게 마련인데 안팎을 제외하고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지지자는 한 명도 없어요. 거의. 당내에서 모르겠지만 네. 대외적으로는 완전히 고립무원이지요. 네. 제가 이 상황이다 그러면 저가 저 입장이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뭐 대선 패배 충격, 뭐 그리고 뭐 분노,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글쎄요.
새 대통령의 취임식 자리에서 저런 모습이 과연 그 당의 뭐 진영을 떠나서 아이들이 볼 때, 저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축하 자리에 가서 글쎄 아이들은 어떤 모습이 어떤 기분이었을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것도 궁금해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날이었죠 어제. 이 김문수 후보 한때는 경쟁자였고 지금은 또 패배를 또 깨끗이 승복했어요. 그런데 이런 영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사실 김문수 전 후보가 허준 변호사님 턱걸이 철봉의 턱걸이하고 큰 대형 훌라후프 돌리는 건 그 전에 이미 대선 기간 전에 나왔어요. 대선 기간 때. 근데 저건 아마 이른바 새로운 거 새롭게 철봉하고 새롭게 큰 훌라후프 돌리는 영상인 것 같은데 이걸 혹시 올린 거 실수로 잘못 눌러서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왜 일부러 올린 거예요? 뭘까요, 이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서민 김문수, 우리 곁에서 친근한 이미지를 굉장히 어필했던 김문수 후보가 그냥 대선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늘 하던 대로 관악산에 올라가서 저렇게 운동하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올렸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문수 전 후보도 역시 정치인이잖아요. 네. 정치인이 뭔가 하나를 할 때는 그 하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의미와 이유가 있고 포석이 있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지금 73, 51년생입니다. 대선 후보 당시에도 체력이 너무 좋아서 일 잘할 수 있다. 이걸 이미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저 영상을 올렸었단 말이죠. 그런데 대선이 끝났는데 또다시 저렇게 운동하는 모습을 올린 것. 그 이유는 그 이후의 정치적 행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대선 패배 이후에 당권 개편과 새로운 쇄신을 두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고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두고 나도 이렇게 일 잘할 수 있고 여전히 체력이 좋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올린 영상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해석 진짜 허준 변호사님이 뜬금없이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충격받은 건 40%를 득표를 했어요. 41%. 저는 그게 좀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41%라는 득표를 했기 때문에 야 우리가 뭉쳐서 버티면 돼라는 생각이 강해졌고 김문수 후보가 승리한 지역을 보면 다 친윤 지역들이에요. 친윤은 이번에 입증한 겁니다. 나의 지역, 나의 호족, 나의 지역의 왕의 자리는 굳건하다는 걸 입증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도리어 힘을 더 받죠. 김문수 후보가 철봉도 하고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던데. 당권 도전이죠. 김문수 후보의 철봉은 당권 도전을 의미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나 건재해. 당은 내가 이끌 거야. 정치는 해석의 영역, 해석의 어떤 예술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런 해석 나올 수는 있죠. 뭐 맞다 틀리다 보다는. 그런데 그래서일까요? 저 해석, 또 조금 전에 허주연 변호사님의 해석도 듣고 나니까 그래서 어제 국민의힘 선대위 해단식 때 김문수 전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우리 대통령 취임식을 보면서 제가 정말 너무나 큰 역사적인 죄를 지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큰 절로 사죄의 절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계엄을 했던 우리 대통령의 뜻이 당에 많이 일방적으로 많이 관철된 것에 대해서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당이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을 당대표로 뽑느냐 또는 누구를 우리가 공직 후보자로 뽑느냐 민주주의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삼척 동자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공직 후보를 뽑지 않았는지.
지금 김상욱 의원의 해석 그리고 지금 김문수 전 후보의 어제 해단식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갑자기 새롭게 들리기는 뭔가 그냥 대선 패배자는 물러납니다 이게 아닌 것 같고 뭔가 하나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 같은데 그냥 이거 가정법이에요? 김현주 평론가님? 네. 당권 도전할 본인 자유는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당원이니까. 그런데 당대표에 도전한다? 당심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당심은 당원들만이 알고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어제는 이제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인의 그 캠프 있잖아요. 캠프 해단식에 가서는 그 당권에 대한 이야기 질문이 나오니까 전혀 본인은 뜻이 없다 그랬어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은 마치 쓰레기 더미에 들어가는 것 같다.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정치인은 말을 해놓고 또 뒤집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뭐 당장 1년만 들더라도 김문수 전 후보가 을지문덕 김덕수 얘기하셨는데 추후에 단일화 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는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자리 욕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네. 추후에 그것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네. 김문수 후보가 당내에 어떤 세력은 좀 없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10여 년 이상 동안 좀 낭인 생활을 하셨고 이번에 후보가 되기 전에도 4월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신 전력이 있기 때문에 당내 세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선 후보를 지냈기 때문에 네. 주위에서들 또 한번 당대표에 나가보시라 하면은 그것을 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과연 당원 여러분들이 이번 대선 그 결과와 비추어 생각했을 때 과연 당권을 몰아주는 것에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저도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김문수 전 후보한테 당대표 도전 안 하실 거죠? 그렇다면 그게 확실하다면 각서 쓰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김문수 전 후보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가 뭐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생만 시근하는 거지. 대통령 되면 그래도 뭐 임명직도 있고 뭐 차도 나오고 뭐 경호원 나오고 있는 당대표는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욕심 낼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대통령직에도 욕심이 없지만 당대표도 욕심 낼 일이 없어요. 누구든지 할 사람이 해라요. 그건 제대로 해라입니다. 그 제가 의자에 안 하는 이유도 내가 지금 의자에 앉을 자격이 없어요. 저는 죄인이에요. 제가 뭐 하겠다는 거 맞지 않아요. 저는 다만 이 나라는 구해야 된다.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신의 말이 진심이다. 우리 보통 나 진짜 진심이야. 내가 어떻게 보여줘야 내 말을 믿을 거야. 보통 우리 일반인들도 그런 말 하잖아. 대체 어떻게 해야지 내 말을 믿을 거야 하는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꺼내다 보니까 보세요. 그 당대표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대통령 뭐 경호원도 부리고 차도 나오고 하지. 그 당대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적절할지는 시청자분들 판단하실 거 당대표가 아무것도 아니다. 당대표 도전 안 하겠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적절성은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텐데 안진용 기자님 사실 어제 뉴스특보로 진행이 된 뉴스파이터 시간 때 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어제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때 뭐라고 향후 전국을 내다보는 그 가정, 그 시나리오를 한번 예상해 봤냐면 지금은 하와이에 가서 멋진 셔츠도 입고 SNS 사진 올리는 홍준표 전 시장이 한국 돌아오면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 당권 도전할 것이다. 이 시나리오를 얘기했어요. 혹시 그럼 홍 전 시장 어제 방송을 하와이에서 뉴스 특보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입장낸 거 없습니까? 사실 홍준표 정 시장은 이미 정계 은퇴를 선언을 했죠. 그렇죠. 하지만 이걸 무색해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본인의 이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그 통로는 역시나 SNS였습니다. 당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을 낸 건 아닌데 오늘 SNS에 올라온 메시지를 보면 또 의미심장합니다. 있어요 오늘?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념도 없고 보수를 참칭한 사이비 레밍 집단이고 이건 국민의힘 정당을 향한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익만 추구하는 이익 집단에 불과하다면서 곧 다가올 아이스 에이지는 혹독한 시간이 될 것, 즉 빙하기라고 이 시기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한 이 당은 이제 회생하기 어려울 정도로 뼈속 깊이 병이 들었다. 나를 탓하지 말고 그나마 남아있는 보수 회생 불시인 이준석도 탓하지 마라. 그것은 모두 너희들의 자업자득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근데 앞서 그 얘기 중에 앞부분에 안진용 기자님 레밍이 등장한데 뭐 외국 사람이 레밍이 뭐예요? 레밍 뭡니까? 예, 레밍은 쥐과에 속하는 설치류를 뜻하는데요. 어허. 통상적으로 우두머리를 따라서 맹목적으로 달리는 습성이 있어서 호수나 바다에
동시에 빠져 죽는 일도 있는데 중요한 아이고 건 죄송해요. 하와이 셔츠 잘 어울리네요. 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홍 전 시장이 레밍이란 표현을 이번에 처음 쓴 게 아닙니다. 어허. 이미 한 2차례 정도 쓴 적이 있는데 그래요? 지난해 12월 같은 경우는 이 대선 후 이 탄핵 소추안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레밍으로 표현하기도 했었고요. 네. 또 대선 후보 교체 그 사태 과정에서도 한국 보수 레밍 집단이라고 표현을 쓴 적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홍 전 시장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자주 레밍이라는 지칭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홍 전 시장 하와이 가 있고 일단 탈당한 데 가 있지만 또 복당 신청 안 하리란 법 없잖아요. 일단 어떻게 했는지 볼 거예요. 근데 혹시 최명근 의원님 보실 때는 그동안 대선 기간 경선 과정이 떨어지고 하와이로 곧장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중 계속 SNS를 써왔잖아요. 그런 글을 볼 때 어떤 게 느껴졌어요? 지금까지 와 진짜 나를 떨어뜨려? 혹시 뭐 서운함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뼛속까지? 그동안은 굉장히 신나서 쓰셨어요. 보면 이렇게 느껴져요. 야, 진짜 신났구나. 왜냐하면은 나의 적이 무너지는 걸 보면 되게 기쁘거든요. 아하. 근데 나의 적이 다 무너지고 나면 이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난 이제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지금의 적은 아이스에이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혹독한 시간은 본인한테도 혹독한 시간인 거예요. 네. 할 수 없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엔 굉장히 영리한 이제 분석이 있게 되는데요. 이전에 국민의힘의 그 당대표가 두세 달만 계속 바뀌고 비대위원장이 바뀔 때 있었어요. 네. 지금 들어가게 되면은 그렇게 돼서 다시는 못 일어나요. 그래서 다들 안 하려는 거예요. 정치에서 사실은 100%란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보면 과연 하와이에서 귀국하는 홍준표 전 시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또 앞서 언급했던 김문수 전 후보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뉴스파이터도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진짜 여러분 정말 경악할 만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일 경찰이 한 신고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학생이 등교를 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수색에 착수를 했죠. 그랬는데 학생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네. 그 학생의 부모는 물론이고요. 같은 학교에 다니는 형 역시 모두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딱 느낌이 뭔가 안 좋은데요, 굉장히 지금. 네. 좋지 않죠. 그래서 휴대전화 위치 정보 시스템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전남 진도군의 진도항 인근에서 마지막 위치를 파악을 합니다. 어머나. 그리고 CCTV를 통해서 한 차량이 해상에 추락하는 것까지 확인을 하는데요. 어머나. 그리고 수중 수색에 착수를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가라앉은 차량을 발견을 했는데 어머나. 탑승자 3명은 모두 숨진 상태였습니다. 어머나. 그런데 애초에 이 차량에는 일가족 4명이 탔던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차 안에는 엄마와 고등학생인 아들 둘 이렇게 3명이 숨져 있었는데 가장인 아빠만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지금 보세요. 저게 지금 경찰이 저 바다에서 추락한 차량을 인양하는 장면인데 아유 세상에 처참합니다.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저 차량에 일가족 4명이 탔는데 인양했을 때는 차 안에 3명밖에 없었다면 혹시 그 아빠를 찾기 위해서 빨리 지금 잠수 인원도 빨리 투입해서 더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가장인 40대 남성은 의외의 장소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 장소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 당시 그날 사건이 발생된 그 당일의 행적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달 30일입니다. 가족들에게 여행을 가자라고 하고선 출발을 했습니다. 네. 광주 자택에서 출발을 해서 이 전남 무안군의 한 펜션에 투숙을 했는데 네. 다음 날 고등학생인 두 아들, 이게 이런 선택을 할 때 고등학생 정도 되면 아들이 꽤 덩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조건 순순히 응하게 됐다. 이것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 두 아들에게 영양제라고 속이고선 수면제를 먹였던 겁니다. 세상에. 그리고 진도항으로 향하게 됐는데 진도항에 도착한 뒤에는 아내와 함께 이 가장도 함께 수면제를 먹고 10여 분 뒤 차를 몰아 바다로 돌진을 했습니다. 세상에. 근데 이때 운전석과 조수석의 창문을 열어둔 채라고 했습니다. 네. 이후 이 40대 남성은 이 창문으로 홀로 탈출해 나왔던 겁니다. 세상에 이게요. 허주연 변호사님, 물론 지금 초기 수사 단계입니다만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오싹해요. 지금 보세요.
영양제라고 속이고 두 아들들에게 이미 고등학생이면 건장하게 최고도 성장했을 이 아들들에게 혹시 안 간다고 할까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영양제를 수면제라고 먹이고 잠을 재워서 지금 무안까지 지금 펜션 이동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세요. 본인만 어떻게 운전석과 조수석에 문을 열어놨다? 근데 아내도 수면제를 먹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만 탈출할 그런 생각이었어요, 지금? 너무나 충격적이죠. 아무리 아버지라고 하고 생명을 준 존재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목숨을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건데 사실상 지금 적용된 혐의도 그렇지만 이 아들을 살인한 것이 아닙니까? 너무나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가족과 운명을 함께할 생각이었던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의심을 할 수 있는 단서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서 세상에. 더 충격적입니다. 이 사람이 가족을 태운 승용차를 해상으로 돌진을 시킨 뒤에 혼자 차에서 탈출을 했다는 거예요. 무려 30에서 40m를 헤엄쳐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면제를 먹은 것이 맞는지도 의심되는 부분이에요. 아내는 먹었지만 본인은 먹는 척하고 안 먹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수면제를 먹은 사람이 30-40m를 헤엄친다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했냐면 공중화장실과 산속에 20시간 정도, 그러니까 20시간 정도 숨어 있다가 내려와서 지인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차를 제공받고 광주로 도주를 하거든요. 그 사이 이 사람이 정말 무서워서 탈출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방증하는 것이 뭐냐면 왜요? 가족에 대해서 구조 신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어머나? 설령 운명을 같이 할 마음으로 갔다가 무섭거나 우연히 탈출을 하게 돼서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구조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후에 처자식을 살해한 혐의로 범행 약 44시간 만에 체포가 됐는데 결국 어제 구속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범행 전에 수면제를 준비했고 범행 직후에 유리창을 통해서 홀로 탈출을 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획범죄 가능성에 지금 경찰이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이 아들을요 교회 체험학습 문의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요즘에 하루 이틀 연락 없이 결석을 하면 학교에서 행방을 찾잖아요. 그런데 교회 체험학습 신청을 하면 학교에서 행방을 빨리 찾지 않겠죠. 그러니까 발견되는 시간을 늦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특히 범행 일주일 전에 일가족을 대상으로 한 범행과 관련한 정보까지 검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계획범죄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 허주연 변호사님 설명 듣고 보니까 뭔가 오싹한 그 생각이 드는 거 보세요. 앞서 차량을 인양했을 때 차량 상태가 운전석과 조수석의 창문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 했잖아요. 그건 뭐겠어요? 자, 이 몹쓸 남성이, 가장이라는 이 몹쓸 남성이 진짜로 수면제를 복용했는지는 이 국가수에 뭔가 이 소변 등을 통해서 이 채모 등을 통해서 진짜로 수면제 성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왜 둘러댔을 가능성이 있냐면 운전석과 조수석의 창문을 왜 내리고 바다에 추락했을까요? 빨리 물이 유입돼서 차량이 쉽게 가라앉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지금 경찰은 보고 있을 거예요. 반드시 이 몹쓸 인간의 진술 자백을 받아내야 되는 대목인데 정말로 혼자 탈출한 것도 모자라서 가족의 안위가 걱정됐다면 신고 요청 안 했어요. 그 몹쓸 인간의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아들한테 미안하지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가족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물에서 나와서 왜 혼자 도망가셨어요?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친구끼리 했습니까? 왜 그러셨어요? 모르긴 몰라도요. 김현주 평론가님 저 몹쓸 인간 지금 미안한 마음 요만큼도 없을 거예요. 가족들한테. 그럴 것 같습니다. 인면수심이 따로 없습니다. 가족들에게 그렇게 몹쓸 짓을 해놓고 본인만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계획범죄 가능성까지 있다고 하니까 정말 치가 떨리는 그런 범죄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어제 오전에 이 40대 남성이 그 경찰서 유치장에서 법원 출석을 하면서 지금 방금도 보셨습니다만 기자분들이 이제 많이 질문을 했잖아요. 네. 미안하지 않으세요라고 물어보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합니다. 소위 입국 다시라고 하죠. 그리고 이후에 영장실질 마친 후에도 또 질문 쇄도했지만 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구무원이겠죠. 이 건설 현장 근로자로 일하고 있던 이 4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1억 6천만 원 정도의 빚이 있었고 부인이 건강이 좋지 않았었다고 핑계를 댔고요.
생활고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돌보느라고 직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생계가 문제가 생겼고 차 타고 다 같이 바다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저도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가족과는 광주의 한 원룸에서 최근까지 함께 거주를 했었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입에서 나오면 다 말이에요. 저걸 해명, 변명이라고 하고 있어. 최명규 회장님, 아무리 앞서 우리 허준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가장이라고 해서 가족의 목숨까지 자기가 좌지우지할 권리가 누구한테 있어요, 이게 지금? 맞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왜 이상한가 하면 고등학생이면 거의 성인이기 때문에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만약에 자신과 아내가 아이들을 위한 짐이라고 생각하면 본인들만 덜어주는 쪽으로 결정하거든요. 네. 그래서 참 이상하고요. 저는 양쪽에 문을 내린 것도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본인 쪽에 운전석에 문만 열고 나오게 되면은 추궁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쪽도 문을 열어놓은 거죠. 그러나 아내는 건강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오지 못할 걸 알았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아내와의 건강 문제라고 그러지만 결국 이거는 아내와 본인과의 상당한 갈등을 갖다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범행 동기를 아는데 제일 중요한 네. 점은 저 1억 6천만 원이 어떻게 생긴 빚인지를 알아내야 돼요. 어쨌든 보강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도주를 도운 인간도 이 반드시 조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